네, 한국의 경제성장 5-2 경제성장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국가 경제 규모는요. 놀랍게도 세계 10대 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았어요? 아니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1950년대에 6.25 전쟁을 겪었고 또 1910년부터 45년까지는 식민지 시대, 식민통치 시기를 겪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폐허에서 결국에는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발전을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 독일의 경제성장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빗대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성장을 하게 됐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1940년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까지 식민통치 시기였어요. 그때 일본은 뭘 하고 있었냐? 태평양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 이게 41년이고 중일 전쟁도 수행하고 있었어요.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전쟁 군수 물품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군수 공장으로 활용을 했죠. 그리고 인력 수탈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총알을 녹그릇, 숟가락까지 다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징용, 징병,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이런 어떤 인력 수탈이 감행됐던 시기예요.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1945년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를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국과 북소련과 미국이 분할 점령하게 되고 이 둘이 만나서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 구성을 둘러싸고 이제 논의했던 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아닙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 여기서 이제 결정된 사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찬탁 반탁 이런 어떤 싸움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분단이 고착화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1950년대 뭐가 벌어지게 된다? 6.25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완전 폐허가 됐는데 특히 남한과 북한 중에 더 이제 피해가 컸던 건 남쪽이에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본 이제 식민 통치 시기에 북한은 산업 기지를 건설하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 생산에 이제 적합하다 농업화를 추진했었어요. 그러니까 분단이 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쌀 생산밖에 없는데 그 토지마저도 폐허가 된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남한의 이제 폐허 그리고 남한의 이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산주의화가 진행될 걸 두려워했던 미국이 결국에는 직접 원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서 원조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이 원조했던 게 면화, 밀가루, 설탕입니다. 이거 색깔이 다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죠. 그죠? 그래서 300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원조 경제와 이런 이제 정치적인 혼란기를 바탕으로 이승만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죠. 발췌 개헌이나 4.4.5 개헌으로 장기 집권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4.19 혁명으로 물러나게 되죠. 그죠?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다시금 민주적인 정권이 등장하나 했는데 결국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와 그 세력들이 집권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다시금 이제 이 정치적으로는 암흑의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부터 60년대부터 해가지고 70년대까지 거의 18년 동안 장기 독재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그 과오가 있죠, 그죠? 많은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가 진행했던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경제개발 계획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1차 경제개발 계획은 기간산업 확충. 이때부터 이제 경부고속도로 짓기 시작해서 요때 완성해요. 그래서 기념 우표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경부고속도로 완공 축하입니다. 너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긴 했대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교속도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때 이제 아무래도 뭐 기술력이란 자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동력으로 승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노동 집약적인 산업.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옷이라든지 가발과 같은 경공업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근데 이런 경공업 하려고 해도 공장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도로 만들려고 해도 뭐 항만 만들려고 해도 돈이 다 필요하죠, 그죠? 이때 너무 중요하다 얘들아. 자,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을 위해서 기반이 되었던 자본이 어디서 나왔냐면 1번은 베트남 파병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이라 했었잖아요, 그죠? 통킹망 사건.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일단 유엔군 파병도 반대하고, 그래서 거의 미국의 독자적인 전쟁으로 이어갔어요. 미국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만들고자 베트남 파병을 이제 선언하게 되고 전투 부대까지 보냈죠, 그죠? 그래서 고엽제 피해 받은 군인들도 있고 막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나요? 그 국제시장에 보면은 황정민이 베트남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죠. 그게 이제 경제 특수입니다. 전쟁 특수.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정쟁 특수를 누리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의도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았죠. 왜냐하면 식민 지배 당하고 이제 가해국가 피해국이니까 이것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 미국이 왜 이걸 바랬냐면 사실 이제 미국은 일본을 이용해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혼자 하면 힘드니까 한국과 대한민국과 연합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때 한국에게 막대한 양의 유상 원조와 무상 원조를 약속하면서 이때 돈이 또 투자금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그 황정민이 갔던 이제 파독, 독일에 파병되었던 광부라든지 또는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돈을 보내가지고 그런 외화들이 또 우리 경제를 이끄는 기반이 되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2차 경제개발 계획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부고속도로 또 만들어지고 3차 때는 이때 1, 2차 때 만들었던 이런 자본금을 바탕으로 중화학 공장, 포스코라든지 석유화학, 제철 공장 이런 것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역시 일본처럼 1차 오일 쇼크 또 두 번째 2차 오일 쇼크 이런 거 맞이했는데도 우리나라도 중동의 건설 근로자 파견해서 외화 창출하고 외화 벌이하고 그다음에 77년에는 100억 달러 수출 기념탑까지 세우면서 이제 수출을 통한 이제 경제 성장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박정희 정권이 오랫동안의 이런 장기 독재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정부패 나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쟁들 대표적으로 부마 항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부산과 마산의 항쟁 이런 것들이 거듭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강력하게 진압하길 바랬고 거기에 대해 반발했던 김재규 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잖아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거넣었죠. 암살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유신의 독재 체제가 종료가 되게 돼요. 이제 최규와 부통령이 권력을 잡고 뭔가 민주적인 정치로의 이제 이양을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12.12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때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이런 이제 군 이후 최규화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민주적인 정권으로 이양하는가 했지만 12.12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하고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이제 군부 정권이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의 집권에 반대하면서 광주에서 일어났던 게 바로 5.18 민주항쟁 아니겠어요, 그죠? 하지만 전두환 때는 되게 전두환 정권 때는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3조 호황이라고 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맞이하는 시기였거든요. 이때가. 왜 그러냐면 3조 호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세 가지가 났다는 거야. 저유가.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기가 싸겠죠. 그죠? 저달러. 만든 물건이 엄청 싸. 경쟁력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저금리. 금리가 싸니까 이런 수출 공장들이 돈을 은행에서 대거 빌려서 물건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값도 싸고 그리고 저달러. 미국에 이제 수출하면 엄청 싼 값에 팔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엄청나게 이제 잘 돼서 돈을 잘 버는 시기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이 이제 개최지까지 선정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전두환 이제 대통령이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하려고 하자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의 반대에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게 6월 민주항쟁. 그래서 결국에는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이제 어떤 저항을 이제 수습하고자 노태우 이제 후보자일 때 6.29 선언이란 걸 통해서 이제 직접적인 이제 국민들의 투표가 가능하게끔 개헌을 하겠다 약속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대통령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 김영삼 대통령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민주항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군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민정부라는 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우리나라가 WTO에 이제 가입도 하고 그다음에 OECD 이런 경제 선진국에도 이제 모임에도 가입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규모 있는 그리고 세계 경제를 이제 향한 이제 개혁과 개방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돼요. 근데 몰랐어. 뭘 몰랐냐면 우리나라가 거의 30년 동안 이런 군부 독재와 그리고 그로 통해서 이제 정치와 경제가 유착하는 정경 유착 그 속에서 이제 경제가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혁 개방을 해버리니까 이런 부실했던 이 기업들의 경쟁력이 다 이제 까발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IMF입니다. 이 IMF가 왜 나왔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던 외화들이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둘씩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불안감을 느껴서 다 모든 돈들, 외화, 달러들이 다 우리나라를 빠져나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이 달러를 빌린 게 바로 국제은행 IMF예요. 그래서 IMF에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 IMF가 요구하던 조건들을 모두 수행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그다음에 공기업 같은 거 다 이제 민영화하고,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저런 거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IMF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IMF 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일단은 이렇게 첫 번째는 정부의 이런 감독 실패, 그 다음에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 등의 시스템, 그 다음에 문어발식 이제 기업의 확장, 경쟁력 없는 이런 국제적 환경, 이제 개인의 어떤 방만한 어떤 투자 환경, 이런 것들을 꼽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원동력을 여러분 들어봤죠. 근무후기 운동. 그런 다음에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그다음에 국제기구의 구제금융 지원, IMF를 얘기하는 거죠. 정리해고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미친 영향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야. 이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필요할 때 사람을 쓰고 필요 없을 때 사람을 안 쓰겠다. 비정규직 문제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업 선호하고, 소득 격차 심해지고, 취업난 심해지고, 소비 심리 위축되고, 삶의 질 저하되고, 사람들이 거의 부정적으로 이 IMF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나라가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1차부터 5차까지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제 경제개발부터 전두환 시기까지 경제개발이 이루어졌고, 1997년 이제 외환위기 IMF를 맞고 2008년 그 리먼브러더스 사태,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940년대는 남북분단, 1950년대는 6.25 전쟁으로 경제적 혼란기를 지나고,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원조 물자에 기반을 둔 소비재 공업, 선생님이 면화, 설탕, 밀가루, 삼백산업이 발달한 데 했었죠, 그죠?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에는 60년대부터 1차 경제개발 계획부터 해서 이제 3차까지 이제 체계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를 하게 돼요. 이때는 이제 외국의 자본과 기술, 국내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 60년대는 경공업에서, 나중에 70년대는 중화학공업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60년대 말에는 연 10%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70년대에는 철강, 조선, 기계 등 중화학공업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80년대 와서는 아까 얘기했던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라는 3조 호황이 힘입은 경제 성장을 계속하게 되고, 이제 타이완,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과 더불어서 이제 아시아의 4대 신흥공업국, 4대 용이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위기를 겪었고, 하지만 외자 유치와 구조조정에 우리 성공을 하면서 재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타이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